이대로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너희도 집에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힘들든 말든 알아서 좀 살아. 갑자기 왜 그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 엄마 힘들어서 죽는 꼴 보고 싶은 게 아니면 제발 좀 쉬자. 쉬면 되잖아. 딸들 와 있으면 좋지 않아? 그러게. 이렇게 말동무도 우리가 있는 게 엄마는 귀찮아? 귀찮고 말고 할 것 없이 딱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코피까지 쏟은 엄마를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드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남들은 자식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안 자고 가면 서운해하고 그러던데 진짜 엄마 맞아? 이런 게 엄마면 은퇴할란다. 뭐? 엄마 노릇하다가 병들기 전에 그만한다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한종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딸들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열 아들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늘 친구처럼 지냈던 탓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죠. 한 씨의 인생엔 딸들밖에 없었고 그만큼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딸들이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결혼하고 애를 낳으니 딸들은 한 씨에게 바라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한 씨의 살과 뼈를 깎아서라도 제 한 몸 편하길 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한 씨는 뒷전이었고 손주들을 다 데리고 무작정 한 씨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만 누구도 한 씨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병원까지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끼리 한 씨의 집에서 며칠간 놀고 먹으며 한없이 엄마의 수발을 바라는 딸들. 한 씨는 그런 자식들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수십 년간 뒷바라지했던 자식들을 앞으로 또 20년 넘게 뒤치다꺼리 해야 할 생각에 아득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명까지 살지도 못하고 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 씨가 요즘 자주 아픈 것도 어쩌면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작 스스로 효녀라고 칭하는 딸들은 그런 부모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들이 힘든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갑작스레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심을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딸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한 씨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임성희, 임진희입니다. 3살 터울이고 둘의 사이는 어려서부터 유독 좋았죠. 그리고 한 씨의 남편은 딸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이 조금 넘었죠. 남편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이 있었고 한 씨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만 두 자식의 학비나 생활비를 대느라 여유 있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혼자 벌어서 노후 자금도 마련을 해야 하니 늘 아끼며 살았죠. 두 딸 모두 지금은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딸은 결혼을 한 지 벌써 8년이었고 연년생 아이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결혼해서 최근에 예쁜 딸을 낳았죠. 엄마, 애들 하원 시간 맞춰서 밥 좀 차려달라고 했잖아.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7시에 밥 먹이고 다시 나가야 한다고 아까 점심때도 말했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냉장고 청소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첫째 딸이 퇴근길에 어린이집에서 손주들을 집에 데리고 오면 한 씨가 시간 맞춰서 저녁밥을 차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손주들 과외의 딸이 데려다 줘야 하는데 한 씨가 깜빡하고 아직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바쁠 땐 종종 이렇게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들도 봐줬습니다. 손주들이 더 어릴 땐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연년생으로 낳고 맞벌이까지 하는 바람에 육아는 대부분 한 씨의 몫이었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르르 떨 정도로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에 가며 그런 일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첫째 딸은 한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하며 애 둘을 키우는 딸이 안쓰러워 거절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차릴 테니까 얼른 애들 앉혀. 아, 시간 없어서 꼭 시간 맞추라고 했던 건데. 지금 차려서 언제 먹이고 언제 나가? 그래도 저녁은 먹여야 할 것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저녁 때를 놓치게 되는 손주들이 걱정되어 말하자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됐어. 나가서 그냥 샌드위치나 김밥 먹일게. 김밥을? 엄마 때문이잖아. 늦은 시간에 꼭 과외를 시켜야 하는 거야?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 안 한 애들을. 다들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이 신경질을 내며 손주들을 다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한 씨가 망연자실해서 서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과외가 저녁 8시에 한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겠다는데 한 씨도 이 이상 잔소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딸이 오면 집에 가기로 했던 한 씨였지만 미안한 마음에 밤에 간식이라도 챙겨 먹이라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해놓고는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걸 봤는지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든 건 먹였어? 못 먹였지. 바로 재웠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애들 샌드위치 한 조각씩 먹였는데? 전화를 끊기 전에는 결국 오늘 짜증내서 미안하다며 한 씨에게 사과를 하는 딸. 내가 요즘 좀 예민해. 회사도 바쁘고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 한 씨는 딸의 말에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서는 속상함에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손주들이 아주 아기 때부터 봐줬고 오늘처럼 집안일도 도와준 것이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말이 되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큰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애들 좀 봐줘. 왜?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좀 쉬려고. 그래, 알겠다. 큰딸은 토요일 오후에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한 씨는 5살, 6살 손주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천방지축 어린 손주들 등살에 일요일이 되었을 때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과도 체력적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60이 넘어서까지 한창 커가는 손주들을 어르고 달래기에는 힘에 부쳤죠. 게다가 한 씨는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허리나 무릎 같은 곳이 안 좋은 건 당연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식당을 운영해서 몸 이곳저곳이 고장난 듯 삐그덕거렸습니다. 허리는 디스크 수술을 한 번 했고 무릎은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엔 면역이 떨어졌는지 기운도 없고 몸살도 자주 걸려 큰 병에 걸렸나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한약 좀 지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성희가 지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말이 없네. 언니가. 그러면 나는 다음에 지어줄게. 작은 딸이 전화를 걸어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크게 아픈 곳 없는 건 맞지? 그래. 그냥 좀 기운이 없는 거야.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그러면. 그래. 아프다고 하니 번갈아가며 전화하는 딸들 덕에 그래도 힘이 났습니다. 아들 가진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으니 한 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엄마, 나 반찬 좀 해줘. 벌써 다 먹었네.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작은 딸. 유별난 손녀딸 덕에 작은 딸은 밥 차릴 새도 집안일을 할 새도 없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잔다며 돌이 막 지난 지금까지도 힘들어 했죠. 그동안 한씨가 이런저런 반찬들을 해놓으면 작은 사위가 퇴근하는 길에 가져가곤 했습니다. 엄마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장도 못 봤다. 아, 정말? 그럼 난 어떡하지? 며칠만 좀 사 먹어. 요즘 반찬 가게들 많잖아. 그건 그런데 다 비싸고 맛도 없던데. 사 먹으면 조미료 맛밖에 안 난다며 작은 딸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말고 내일 와. 장 봐와야 되니까. 정말 알겠어. 고마워, 엄마. 건강 관리 잘하고. 푹 쉬어. 그래. 걱정 어린 말이 진심인지 빈말인지 두 딸은 한씨를 한시도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반찬을 가지러 온다는 작은 사위 대신에 딸이 손녀딸을 안고 한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이 네가 웬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온 딸을 보며 한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딸이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하루만 자고 가게. 왜 그러는데? 오늘 김서방 시댁에 갔어. 너는 왜 안 가고? 애 데리고 힘들어서 못 가. 한씨가 그래도 되냐고 하자 딸이 모르겠다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나 어제부터 몇 시간 못 잤거든. 엄마가 애 좀 봐줘. 엄마도 좀 쉬어야 해. 엄마! 언니 애들은 몇 년 동안 다 키워줬으면서 왜 우리 애기는 안 봐줘? 딸이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손녀딸을 한씨의 품에 안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들을 사람이 없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한씨는 아이를 데리고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애기야, 잠 좀 자자, 응? 자야 할미도 좀 눕지. 작은 딸이 육아 때문에 그토록 힘든 것이 괜한 투정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자질 않는 손녀딸. 밥도 한 번 먹이려고 하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내 딸이 매일 치러야 하기에 한씨는 괴로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엄마가 도와줘야지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딸도 힘드니까 친정엄마를 찾을 테니 말이죠. 잠에서 깬 딸이 라면을 끓여 먹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컷 쉬어놓고는 웬 한숨이야? 쉬긴 쉬었지. 근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작은 딸이 답답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한씨는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느냐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딸이 종종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애 맡겼다고 난리를 치시면서 한 번도 봐주지도 않으셔. 그러면서 빨리 복직은 하라고 성하잖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왜 힘들다고 하냐면서. 아이고, 저번에 손목이 하도 아파서 김서방한테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하필이면 그때 딱 시어머니가 오신 거야. 난리도 난리도.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 김서방한테는 말해봤어? 당연하지. 김서방이 말하면 그때뿐이야. 집에 가셔도 계속 나한테 전화하시고 카톡 하시고. 한씨도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위가 작은 딸에게 참 잘한다는 것은 한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늦둥이라 그런지 요즘 시어머니답지 않게 며느리를 꽤나 괴롭혔죠. 그 며느리가 한씨의 딸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혼 생각까지 하겠어. 뭐? 이혼? 한씨는 그제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서로 죽고 못 살던 딸 부부였는데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그러자 딸도 심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홧김에 하는 말인 것 같았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종종 작은 딸네 집에 가보면 애 보느라 힘든 딸 대신에 사위가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지칠 텐데 말이죠. 한씨가 딸에게 사위와 좀 더 대화를 나눠보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돌아간 작은 딸. 그리고 며칠 뒤 한씨는 가슴에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 혹시나 유방암일까봐 무서웠는데 다행히 혹이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더해 몸살까지 함께 와서 이러다가 자리보전하고 눕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세요. 역시나 병원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씨도 마음만은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작은 딸이 또다시 한씨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짐까지 싸들고 왔죠. 진이 너 뭐야? 이 짐은 다 뭐고? 한씨가 당황하여 묻자 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엄마 집에 있으려고. 뭐?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한씨가 기가 막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집 나왔어? 그러니까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비슷하지 뭐. 한씨가 사위에게 얼른 전화를 해보았더니 사위는 반대로 사돈네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이한테 장모님 댁에 며칠 가 있으라고 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는 것 같고 그래서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위에게 한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집 나온 딸내미를 밖에서 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손녀딸도 함께 있으니 말이죠. 미안, 엄마. 그러자 딸도 병원에 다녀온 한씨를 아는지라 민망하다는 듯이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힘들게 안 할게. 그런데 그 말과는 반대로 딸은 살판이 났고 한씨는 그때부터 한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한씨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하더니 그것도 하루뿐이었죠. 애는 뒷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드러누워 보냈습니다. 밥 먹자. 엄마, 함께 식사하자는 뜻보다도 밥을 차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뭐가 맛있지? 닭도리탕 먹을까? 잊지도 않은 닭을 사다가 해바치라는 딸에게 기가 막힌 웃음을 지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해 먹어 좀. 한씨가 기운 없이 중얼거리자 딸은 귀찮다며 투덜거렸습니다. 한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병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딸이 집에 와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이 거기 있다며? 그새 작은 딸과 통화를 했는지 큰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한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박서방 어제 출장 갔거든. 애들도 어린이집 방학했어. 난 회사 하루 쉬고. 그래서 주말 껴서 엄마 집에 가려고. 뭐야? 너까지 오면 어떡해? 엄마 몸이 안 좋다니까. 뭐야, 나도 힘들어. 진이는 가도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말이야? 큰딸이 무척 서운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엄마 몸이 안 좋다니까. 누가 엄마한테 뭐 해달래? 그냥 가서 진이도 보고 조카도 보고 그렇게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려는 거지. 이런 때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있을 일이 거의 없잖아.
한씨가 말이 없자 큰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픈 거 아니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진이네 애기는 어려서 손이 많이 갈 거 아니야. 딸은 그런 줄 알겠다며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이런 딸들을 못 끊어내는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딸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딸들을 보면 한씨도 물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건강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누가 와도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럽고 지쳤습니다. 그런 한씨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은 그저 좋다고 한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큰딸은 전화를 끊은 지 3시간 정도 뒤에 쳐들어왔습니다. 언니 왔어? 작은 딸이 무척이나 반가워했습니다. 손주들도 어린 사촌동생이 예쁜지 신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심란한 것은 한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준다는 말을 믿었던 게 바보였습니다. 큰딸도 작은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큰딸내가 오고 나서부터는 한씨가 해야 하는 일이 3배, 4배 늘었습니다. 엄마, 애들 내복 2벌 챙겨왔는데? 하나 안 보여. 아침에 뭐 흘려서 갈아입혔어. 정말? 그러면 벗은 건 빨았어? 빨래통에 있지. 뭐? 그럼 이따가 잘 때는 뭐 입히라고? 바로 빨아서 널었어야지. 그런다고 벌써 말랐겠어? 한씨의 말에도 큰딸은 투덜투덜 말도 많았습니다. 뻔히 음식을 흘렸던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한씨의 탓을 하는 딸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내복을 갈아입힌 것도 한씨였는데 꼬투리만 잡는 딸에게 지쳤습니다. 그리고 뭐 해달라, 뭐 챙겨달라. 밥이나 설거지는 큰딸이 하긴 했지만 그 밖에 자잘한 일들은 모두 한씨를 불러 해결하곤 했습니다. 엄마, 그거 피야? 작은 딸의 목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인중을 가르며 뜨거운 무언가가 후두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씨가 황급히 고개를 젖혔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다가와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엄마 코피나. 고개 젖히면 안 돼. 숙여야 된대. 그러면서 휴지로 코를 막아주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코가 틀어막혀서가 아니라 지금 한씨가 처한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것이 더 큰 듯했습니다. 2 딸이 놀라서 난리를 쳤고 큰딸이 집 앞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수액 맞고 갈 테니까 집에 가 있어. 1~2시간 걸린다는 간호사의 말에 한씨가 큰딸을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한 결과 큰 병이 없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로해서 그런 것임은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지냈다가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수액을 맞으며 누워있자 설핏 잠에 들었습니다. 오히려 집보다 병원에서 더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온 한씨는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에 기함을 했습니다. 아이 3이 어지른 거실을 치울 생각도 안 하고 2 딸이 식탁에 앉아서 깔깔대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에서 큰일은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게.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가서 자. 막 집으로 들어온 한씨에게 딸들이 호들갑스레 말했습니다. 그런 딸들을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튼간 입으로만 효녀들이었습니다. 이러다가도 금세 한씨를 부르며 이것저것 요구할 것이 뻔했죠.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에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 어딜?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아, 언니랑 이 앞에서 맥주 한잔 하고 오려고. 지금? 응. 엄마가 애들 좀 씻겨서 재워주면 안 될까? 요 앞에 문을 빨리 닫는단 말이야. 그러자 옆에서 큰딸이 거들었죠. 맞아. 애들 재우고 엄마도 푹 자. 엄마 몸 안 좋으니까 우리끼리 나갔다 올게. 엄마도 우리가 없어야 조용히 잘 거 아니야. 마치 한씨를 배려라도 하는 듯한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한 해결책은 자신들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가는 거는 마음대로 하는데 애들을 엄마 혼자 어떻게 씻겨? 그냥 세수랑 양치만 시켜줘. 너희가 하고 가. 양심이 있니? 한씨가 차갑게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두 딸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각자 자기 자식들을 씻겼습니다. 한씨는 그동안의 안방에 누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재우고 말고 할 체력도 없었죠. 1시간쯤 뒤에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한씨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잠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쾅쾅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누운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돌쟁이 손자는 함께 자고 있었죠. 이번에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씨가 황급히 나가보자 밑에 집 남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잘 시간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 생각 안 해요? 아, 당황해서 뒤돌아보자 거실에서 놀고 있는 두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그냥 거실에 둔 채로 나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손주들이 와 있어서요. 그러면 뛰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참아보려고 해도 멈출 생각을 해야 말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재울 거예요. 한씨가 민망한 표정으로 연신 사과하자 이웃 남자도 헛기침을 하고는 내려갔습니다. 한씨는 뒤돌아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을 방에 눕혀놓고 한씨가 그 옆에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거실에 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봐. 성이야. 진이야. 그런 딸들을 한씨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엄마. 얼마 못 잤어. 애들 밥 좀 줘. 유언이라도 남기는 사람처럼 큰딸이 그 말을 내뱉고는 다시 베개에 얼굴을 푹 파묻었습니다. 그런 딸을 한씨는 더는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덮고 있던 이불을 확 빼서들고는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라니까. 그리고 짐 싸. 그러자 딸이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꿈뻑꿈뻑 뜨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너도 얼른 일어나. 옆에 누워있던 작은 딸에게도 똑같이 하자 딸들이 물먹은 손마냥 흐느적거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 왜 그래? 그리고 진작부터 일어나 있던 손주들은 그 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서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대로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너희도 집에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힘들든 말든 알아서 좀 살아. 그러자 딸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 엄마 힘들어서 죽는 꼴 보고 싶은 게 아니면 제발 좀 쉬자. 쉬면 되잖아. 어쩜 30 넘어서도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딸들 와 있으면 좋지 않아? 그러게. 이렇게 말동무도 하고 우리가 있는 게 엄마는 귀찮아?
귀찮고 말고 할 것 없이 딱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코피까지 쏟은 엄마를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드니? 황당한 마음에 대꾸하자 딸들은 오히려 한시 보고 너무한다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힘들어서 친정 찾아온 딸들을 이렇게 아침부터 깨워서 쫓아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남들은 자식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안 자고 가면 서운해하고 그러던데 엄마 맞아? 제 딴에는 그냥 하는 소리일지 몰라도 한시는 엄마가 맞냐는 그 말에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엄마면 은퇴할란다. 뭐? 엄마 노릇하다가 병들기 전에 그만한다고. 그러고는 당황해하는 딸들의 짐을 현관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딸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기가 막히다며 씩씩거렸죠. 엄마 이러고 나중에 딸밖에 없네 어쩌네 하지 마. 우리 진짜 서운하니까. 한시는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한시의 입에선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딸들이 서운해서 당분간 연락을 끊은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시의 생각을 비웃듯 딸들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삐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딸이니까 참았어. 누가 참았다는 건지 어이없는 말을 하던 딸은 또다시 애 좀 맡아달라고 하기도 했고 반찬을 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두 딸이 작정한 듯 다시 괴롭혀대는 딸들이 한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또 머리로 피가 몰리는 것 같아서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시는 부동산에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금방 팔리겠나 싶었는데 한시의 집은 보름 만에 계약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딸들에게 말을 하니 둘 다 난리가 났죠. 이사를 간다고? 그래. 갑자기 무슨 이사야? 어디로? 한시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늙음하게 기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니 말이죠. 고향에는 한시의 남동생도 있었고 친척이나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기함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가려면 차 타고 3시간은 가야 하잖아. 딸들은 그러면 자신들이 어떻게 오냐며 놀랐습니다. 한시는 그래서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도시락 큰 병원도 있었고 노후를 보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딸들과 왕래하려면 큰 맘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명줄이 늘어날 것 같았죠. 딸들의 아우성은 무시한 채로 한시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왜 진작에 이사하지 않았나 싶어서 후회스러웠죠. 너무나도 편한 삶이었습니다. 너희는 거리가 머니까 명절 때나 시간 나면 한 번씩 와. 너무 멀어서 힘들면 엄마도 건강 좀 회복하고 시간 있을 때 한번 올라가든지 할게. 태연하게 말하는 한시에게 딸들은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시집 이야기, 육아 이야기 등이었습니다. 너희 인생이고 너희가 선택한 삶이니까 극복해봐. 힘들면 박서방이나 김서방하고 잘 상의를 해보고.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자. 처음 1년은 연락도 뜸했고 딸들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서로에게서 독립된 것 같아서 장점이 더 컸습니다. 보고 싶을 때 자주 보지 못하니 더욱 애틋하기도 했죠. 여러모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딸들과는 종종 전화하면서 서로 소식을 전하면 반가웠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딸들과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즘엔 동네 친구들과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시간도 보내는데 그게 그렇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한 씨는 더 이상은 기운이 없지도 코피를 쏟지도 않았습니다. 제사 안 돕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 당신도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하고 그러겠지. 알아. 근데 제사가 구식이라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엄마도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 제이 너한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 상할 말을 해? 내가 뭘?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리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 제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성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는 자신만 며느리에게 잘하면 고부 갈등 같은 것은 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 씨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생기는 일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엔 그게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자신은 그 비위를 맞춰야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는 구식이고 의미 없이 힘만 드는 일이라며 비난했던 며느리. 그래서 남편의 제사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송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에 며느리가 고생하란 법은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랬던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졸지에 내 집에서 바깥 사돈의 제사까지 지내게 된 송 씨는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 음식을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며느리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을 바꿔버린 것은 송 씨가 아닌 송 씨의 아들이었죠. 송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둘이 살았었지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괜찮으세요? 뭐가? 그냥 좀 걱정돼서요. 무섭지 않을까? 무섭긴? 산속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동네 훤한 아파트인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괜찮아. 생각보다 혼자 살만하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나 잘 지내. 남편이 떠나자 아들은 혼자 남은 송 씨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런다고 덜 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사니까 사라졌습니다. 혼자 된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제이는 안 온다고? 아, 네. 저 혼자 갈게요. 제이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너 오면 됐지? 남편의 첫 제삿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는데 평일 저녁에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내심 알 것 같았습니다. 명절 같은 문화도 없어져야 한다고 며느리가 궁시렁대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사라고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난처해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눈치는 빤했습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일찍 와? 아들이 오후 2시쯤 송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제사 시작하기 전에나 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엄마 혼자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요? 팔을 걷어붙이고 손을 씻으며 말하는 아들이 그렇게 듬직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송 씨는 식탁에 아들과 함께 마주보고 앉아서 전도 붙이고 이런저런 음식을 했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옛날 이야기도 했고 아들 직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송 씨가 나가는 모임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 너무도 재미있었죠. 제가 제이랑 못 와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사에는 제가 일찍 올게요. 안 서운해? 오붓하게 둘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들은 그날 밤 두 손 가득히 송 씨가 싸준 음식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다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벌이하느라 바쁜 아들 부부가 반찬으로 몇 번이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만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같이 살자고?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이야? 엄마 안 외로워.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에이, 너는 신혼이나 즐기지 왜 자꾸 엄마 걱정이야? 그리고 꼭 그 이유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셋집을 빼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요. 너 무슨 일 있니? 아, 걱정하실 만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이래저래 사정이 생겼어요. 아들은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수십 년 봐오다 보니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 수가 있었죠. 제이는? 제이도 좋대? 제이가 먼저 얘기 꺼낸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볼게. 네, 그럼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아들의 말을 끊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얼핏 들렸습니다. 다른 말은 잘 들리지 않았고 지분이라는 단어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송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참았습니다. 설마 송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지분을 말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송 씨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며 송 씨와 아들에게로 상속되었습니다. 본래 배우자가 상속 비율이 높은데 애초에 절반이 송 씨의 명의였으니 아들의 지분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지분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걸 빌미로 막무가내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무어라 말하는 소리도 작게 들리다 말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활비도 내고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송 씨가 외로울 거라고 걱정했지만 어떻게 보면 혼자인 게 외로울지언정 편하긴 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잠도 자고 싶을 때 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 모두가 불편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송 씨가 고민하는 이유는 오히려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지분까지 언급할 정도면 꼭 송 씨의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아들의 상황이 그렇다면 송 씨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송 씨는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송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송 씨는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깨달았죠. 송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는 늘 8시에 일어났는데
아들과 합가하고 나서는 늘 전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의 아침은 전쟁 같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거라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과 밥을 차려주면 먹을 땐 먹고 못 먹을 때도 많아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얼마 전부터 바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샌드위치를 하나 집어서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머리는 수건으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아들도 식탁 앞에 앉아서 빠르게 샌드위치 2개를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샌드위치 접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는 것도 송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출근하고 나서는 이런저런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널기도 했고 청소기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빈도와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 빨래를 하더라도 3배가 아니라 4배, 5배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김치찌개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도 먹은 것 같은데.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제육볶음 같은 거요. 그럼 고기 좀 더 사와야 해. 이 앞에 마트 가서 얼른 사올래? 아니요. 그냥 김치찌개 먹을게요. 며느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빨래를 분류해서 하고 설거지도 종종 하더니 점점 살림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처음에는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가 힘들까봐 송 씨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이상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살 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되니 말이죠.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럴래? 고마워. 매번 밥 차려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죠. 오히려 아들이 참 살뜰하게 송 씨를 도왔습니다. 쓰레기는 바쁜 와중에도 출근할 때 꼭 가지고 나갔고 함께 밥을 먹으면 설거지도 꼭 자신이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누가 보면 며느리가 송 씨의 딸이고 아들이 사위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지냈고 송 씨는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아들이 노력하는 걸 알고 어느 정도 갈등은 예상했었기에 송 씨는 며느리가 그렇게 밉지 않았습니다. 정말 딸이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며느리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할 거야? 네. 빨리 올게요. 근데 엄마 혼자 해도 괜찮아. 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무섭다. 1년에 한 번인데요, 뭘. 괜찮아요. 전날에 송 씨가 장은 다 봐놓았고 당일 아침에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빠 보였는데 송 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처럼 며느리가 출근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늦어요. 그래? 언제쯤 오는데? 많이 늦어요. 기다리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나가는 며느리의 등을 송 씨가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들이 그런 송 씨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제사에 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언제는 뭐 제이랑 같이 했나? 편히 시간 보내라고 해. 송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송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의연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난처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아들이 일찍 와서 같이 음식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 저는 붙여놓았고 자잘한 음식들만 같이 했습니다. 음식 가짓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혼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야 아들의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뿐이었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조금 일찍 하자. 12시 이후에 해야 하고 그런 집안도 있다고 들었는데 송 씨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혼낼 사람이 없었고 그저 송 씨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말이죠. 오늘 이 앞에서 네 아빠 좋아하는 닭강정 사왔어. 미소 지으며 하는 소리에 아들도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다며 말이죠. 9시쯤에 차려서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 씨도 그 앞에 가서 술을 따랐습니다. 아빠,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근데 너희 와서 좋아? 아빠도 이 모습 보고 안심하시겠지? 송 씨는 꼭 셋이 같이 있는 것처럼 아들과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밥도 먹자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얼른 정리하고 자면 되겠다. 다행히 같이 사니까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없어서 아들이 덜 피곤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며느리가 귀가했습니다. 이제 오니? 네? 끝났어요? 며느리가 텅 빈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부엌엔 정리할 게 남았지만 거실은 이미 치운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설거지가 많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얼른 씻고 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고무장갑을 끼려는 아들을 말려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죠. 어머님 근데요? 솔직히 요즘 누가 이렇게 제사 지내요? 아니, 제 말은 어머님이랑 승주 씨 힘들까봐 그렇죠. 있던 제사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어머님은 새로 아버님 제사를 지내시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날이 있었으면 해서 그래. 그냥 구식 문화일 뿐인데? 며느리의 말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게 아니었는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제이야, 들어와. 나 어머님이랑 얘기 중인데. 얼른.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며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기에 송 씨도 조심스럽게 아들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사 안 돕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 당신도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하고 그러겠지. 알아. 근데 제사가 구식이라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엄마도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 제이 너한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 상할 말을 해? 내가 뭘.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리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마. 그 말에 송 씨는 그냥 뒤돌았습니다.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한들 아들만 알아주면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그 뒤로도 며느리에게 제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 날에는 친정에 다녀오거나 외출을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그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바깥사돈은 며느리의 오빠인 장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중에 아버지는 오빠가 모실 거라고 종종 말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아버지 제사는 안 지내겠대요. 아,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더니 며느리네도 마찬가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언니가 싫다고 하나 봐요. 근데 자식이 오빠랑 저밖에 없는데 오빠가 안 지낸다고 하면 저밖에 안 남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늘 제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에 오빠의 말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죠. 저희 아빠가 저를 유독 예뻐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제사도 한 번 안 지내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 집에서 네가 모시면 되잖아. 그래도 돼요? 왜 안 돼? 제일 너희 집이기도 한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제사상? 그건 내가 도와줄게. 사실 며느리의 행동에 서운한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개인적인 성격의 거리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제사에 관해서도 송 씨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사정이 이렇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사는 구식이라며 하고 따질 만큼 송 씨는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사돈의 첫 제사. 며느리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어서 서로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자르면 돼요? 붙여야 되니까 납작하게 잘라. 크기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면 상관없어. 송 씨가 알려주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질문이 2번, 3번 반복돼서 송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주었죠. 꼭 내가 하는 대로 안 해도 돼. 나도 그냥 하는 거야. 헷갈리면 어디다 적어 놓던지. 아니에요. 기억할 수 있어요. 옆에서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보다 훨씬 능숙해 보였죠. 그리고 며느리는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슬퍼서 그런지 어쨌는지 치우는 것에는 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남편 제사 때였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늦어요. 며느리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가 제삿날을 잊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을 보자 알고서 외출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송 씨도 이번만큼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바깥사돈의 제사에 송 씨가 그렇게 발벗고 나섰는데 며느리는 왜 자신의 시아버지 제사에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가는 것인지. 적어도 지난번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느꼈다면 말이라도 거들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침에 작은 방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더니 그 일로 언쟁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송 씨는 이번엔 터져나오는 한숨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송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은 이번에도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성격이 저런 걸? 사실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었죠. 어쨌거나 아들도 며느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바깥사돈의 제삿날이 되었을 때 송 씨는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던 일만 마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장본거는 곧 집으로 배송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번에는 며느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봐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오질 않으니 송 씨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올 생각을 안 했죠. 3시, 4시가 지나가자 송 씨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음식이 여러 가지라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는 넌 벌써 왔어? 아, 외근 나갔다가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제사이기도 하고. 아들이 음식 준비 중인 성씨를 거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이가 전화를 안 받네. 조금 늦는다고 했거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아, 그래요? 곧 오겠지? 그런데 며느리는 7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퇴근해도 비슷한 시간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송씨와 아들이 대부분의 음식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사라고 했는데도 퇴근을 못하게 하네요. 어쩔 수 없지. 어서 와서 이것 좀 마무리해. 잠시만요. 며느리는 세워라 내워라 세상 급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일찍 끝내야 또 일찍 잠자리에 들 텐데 말이죠. 결국 성질 급한 사람이 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게 바깥 사돈의 제사상을 손수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인 줄만 알았던 순진한 송씨도 그 밤이 끝나갈 때쯤이야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고 며느리가 한 행동 때문에 말이죠. 어머님, 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전화라. 이미 1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사에서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인지. 그래? 그런데 휴대폰을 들고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라 쐬려나 싶어서 두었는데 며느리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들도 뒷정리를 하고 있어서 송씨가 장갑을 끼려고 고무장갑을 들었다가 다시 싱크대에 걸쳐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물론 정말 하루 종일 회사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촉이 너무 늦게 발동된 것 같기도 했죠. 일단 쓰레기 좀 한번 버리고 와야겠다. 이따가 한 번에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음식물통도 꽉 차서 버리고 오긴 해야 해. 그럼 같이 가요. 아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송씨는 쓰레기가 아니라 어디엔가 있을 며느리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분리수거장 옆에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웃으며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저게 회사에서 온 전화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려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정확히 들렸습니다. 한 거 없어도 허리는 아프거든. 몰라, 한 20분만 더 있다가 들어가게. 안 그러면 설거지 다 해야 돼. 나 아니면 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하겠지. 음식도 어머님이 다 했는데 회사는 그냥 정상 퇴근했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니? 오늘 음식도 어머님이 다 해주셨어. 나는 힘들어서 못해. 야, 그래도 아빠 제사는 지내야지. 좀 찜찜해. 안 하면 그런 거 같아서. 어머님 있으니까 나는 뭐 할 것도 없는데. 부러워? 낄낄거리면서 친구랑 통화하는 며느리. 송씨와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철이 없고 경솔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송씨보다도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들인 듯했습니다. 송씨는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배신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인성에 놀랐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침부터 계획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소름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송씨가 며느리를 부르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김제희,
아들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어둠 속에서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제사잖아. 어떻게 그래? 며느리는 친구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게 오해야. 이렇게 생생하게 들은 대화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제사에 밥 한 번이라도 푼 적 없잖아. 나는 엄마가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이 네가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감사하지, 당연히. 너 정말 무섭네. 무섭다니. 장인 어른 제사에 왜 엄마가 다 해야 해? 아니,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우리 아버지 제사 때는 가족이 아니고 장인어른 제사엔 우리가 가족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가 그냥 막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야? 부려먹다니. 네 손으로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 것 같아서 그동안 너 생각한다고 말 안 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설거지는 어머님이 늘 집에 계시니까. 그래서 뭐든 엄마한테 다 맡기면 돼? 제사까지도? 여보, 안 되겠다. 나가서 살자. 제이, 네가 월세는 살기 싫다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들어오게 된 거야. 우리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뭐? 여보, 왜 내가 내 집 놔두고 나가? 내 집? 여긴 엄마 집이야. 당신 집도 되잖아. 집은 있잖아. 그러자 아들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집은? 그래. 우리도 정당한 주인이라고. 아들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아닌 송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 이전할게요. 뭐? 아버지한테 받은 부분 엄마한테 다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상의도 없이? 애초에 왜 우리가 이사하게 됐어? 제이, 너 때문이잖아. 내 결정이 불만이라면 나는 이 집 나가서 따로 살 거야. 이혼을 암시하는 말에 그제서야 며느리의 입이 닫혔습니다. 짐 싸서 이번 주 내로 나갈게요.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이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송 씨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나서니 송 씨가 더는 뭐라고 할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는 조금 더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송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가 남아있는 싱크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송 씨가 할 만큼 호구는 아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송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철없이 굴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 노릇 잘하고 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어. 늦었으니까 얼른 치우고 자. 송 씨는 부엌을 그대로 두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부엌에서는 한참 동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칠 뒤에 이사할 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오게 된 것도 며느리와 관련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 일에 대해 상세히 캐묻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 며느리 때문에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며느리와 함께 이삿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갑자기 왔던 것처럼 갑자기 가버렸죠.
그 뒤로 며느리는 평소 같지 않아졌습니다. 가끔은 안부 전화도 하고 어쩌다 오게 되면 뭐든 발벗고 나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아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지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송 씨도 모든 일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음고생하는 아들도 짠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준비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 네, 감사해요. 어쩌면 앞으로의 관계는 사뭇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